일단 대학 전형은 크게 교과가 반영되는 전형과 교과가 반영되지 않는 전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가 반영되는 전형은 뭐 교과 종합 논술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종합 전형에도 학업 역량 이외에도 정량 평가를 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종합 전형에서도 교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교과 미반영 전형은 대표적으로 종합 전형이 있는데 논술도 교과 없이 100% 논술만 반영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도 교과를 반영하지 않죠.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져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교과 반영 전형을 이렇게 8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교과 100%, 그러니까 뭐 최저 없이 무최저로 교과 100%로 쓸 수 있는 전형이 있고, 아니면은 두 번째는 교과와 수능, 그러니까 교과에다가 최저를 거는 전형들이 있죠. 교과 전형인데 최저가 걸려가지고 최저가 걸리면 생각보다 컷이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 다음에 교과 플러스 면접 전형이 있는데 연세대가 대표적이죠. 연세대 면접형. 그 다음에 이제 교과의 적성 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성 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적성 전형이 뭐냐면 그 논술 전형처럼 시험을 보는 건데 좀 시험 난이도가 우리 교과 과정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도 교과 과정에 맞춰져 있긴 하지만 적성 전형은 조금 더 수능에 가까운. 논술은 수능보다는 뭐 인문계는 글을 쓰는 걸 보는 거고 자연계는 수학과 과학 위주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적성은 국어 수학 아니면 뭐 국어 영어 수학 아니면 영어 수학 뭐 이런 식으로 학교들마다 조금 다르게 보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수능 최상위권 난이도는 배제하고 중간 난이도로 생각해서 보면 되는 그런 시험이에요. 적성에 수능 최저가 걸린 학교가 있긴 한데 고려대 세종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논술에 교과를 섞는 것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논술 100%도 있긴 하지만 뭐 대부분은 교과를 섞습니다. 하지만 교과 반영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거의 논술 전형으로 판가름이 나긴 하죠. 뭐 논술에도 뭐 최저를 섞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교과 플러스 종합. 이제 이게 중앙대 학추나 뭐 경희대 고교연계, 건국대 학추, 홍대 미술 우수자 뭐 이런 데들이 주로 이제 교과와 종합을 섞어가지고 보는데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해양대도 그렇고 뭐 또 지역대학, 지역 사립대로 가면 종합에다가 교과 섞어서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교과 미반영 전형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류 100 전형이 있겠죠. 서류 100이 있고 그 다음에 서류 플러스 제시문 면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학에서 만들어 온 제시문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일정한 시간 이후에 답을 하게 하는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네, 가나다 순입니다. 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가 일반 면접도 보고 제시문 면접도 보는 형태고요. 서울대는 일반 면접 없이 바로 제시문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서류에서 판가름 나고 그 이외에 뭐 진실성이나 이런 건 거기 지균에서만 따지고요. 연세대가 면접형 말고 학업우수 쪽이 제시문 면접을 보게 됩니다. 서류에다가 일반 면접 보는 게 대부분이죠. 2차, 2단계 전형이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서류에다가 최저를 맞춰야 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냥 서류에다 수능 맞추는 학교 대표적인 학교가 홍익대죠. 홍익대하고 그 다음에 저기 부산대, 부산대가 또 이화여대, 네 그렇죠. 그런 학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의대들이 그 단국대 의대나 이런 데가 이제 서류 플러스 수능 최저 가지고 예, 결정이 나죠. 그 다음에 서류 플러스 제시문 면접도 있는데 수능 최저까지 맞춰야 되는 전형이 있어요. 학교들이 있어요. 고려대하고 서울교대 일반 전형 여기가 이제 제시문 면접을 봅니다. 고려대 제시문 면접은 나중에 제가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서류와 수능과 일반 면접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의대가 그렇죠. 의대에서 일단 뭐 최저를 미리 맞춰 놓고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고 최저 맞추고 안 맞추고 상관없이 먼저 면접을 다 봐놓는 학교들이 있고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6번의 경우는 거의 의대가 저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중 면접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자도 교과를 반영하지 않고요. 논술 100%도 교과 반영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16개로 분류를 해봤어요. 16개로 분류를 해봤는데 본인이 어떤 게 제일 잘 맞는지를 본인이 잘 판단할 수 있을 텐데 혹시나 아직 판단을 잘 못하고 있다. 아직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몇 개로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유형에 따라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교과에 주력을 쏟아야 되는 유형입니다. 네 가지로 나눠봤어요. 모의고사 나오는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내신, 그다음 비교과 활동 정도, 그다음 논술 준비를 얼마나 해왔는지, 요 네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저런 지금 저 그래프에 있는 학생은 내신만 좋고, 뭐 비교과나 모의고사는 내신이 좋은 만큼 그냥 받쳐주는 거고, 논술은 별로 준비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죠. 네. 이런 학생들이 이제 교과 쪽에 치중을 해야 돼요. 비교과가 없으면 내신이 1점대 초반이어도 뭐 건국대도 막 떨어집니다. 네, 잘못하면 떨어지니까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을 보통 걸긴 거는데 이제 뭐 교과 전형을 주력으로 써야죠.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는 전형들이 많이 없으니까요. 각 대학교가 교과 전형 결과를 너무 잘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정도 되면 붙겠다 떨어지겠다가 대충은 나와요. 6개 중에 하나 정도는 붙습니다. 내신이 좋게 되면.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1.2, 1.3인데 내가 갈 수 있는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이런 데밖에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뭐 한양대가 뭐 1.6, 1.7에서 합격자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학과를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를 못 가게 될 수도 있고 1.7이면은 작년에 붙었다고 올해 붙을 수 있는 내신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적어도 뭐 1.3 안쪽으로 들어와야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또 인기학과는 그렇지도 않죠. 인기학과는 1.0에서 끊기는데 1.0에서도 무슨 1.0이냐 막 이런 거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과 전형이 쓰기는 편한데 합격은 참 어렵고 뽑는 학교도 많지가 않죠. 예.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을 써야 되는 유형을 보겠습니다. 모의고사도 좀 나오고 논술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내신 비교과가 좀 안 나오는 케이스죠.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원래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인데 학교 다니면서 학교 수업이나 뭐 활동이나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었던 학생이죠. 주로 이제 학교 생활 말고 친구들과 돈독한 우정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온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빠지게 됩니다. 어, 이런 학생들은요, 이제 뭐 내신과 활동에 관계없이 논술 점수만으로 합격이 가능하니까 네,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보다는 준비해야 될 게 좀 적어요. 네, 논술 문제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수능 준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논술 전형에서 붙을 수 있는데, 논술 전형의 단점은, 이제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예, 합격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합격자가 나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6논술을 미리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재수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예. 만약에 이제 정시까지 가기 싫은데 논술 전형을 꼭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저가 높은 곳 위주로 쓰시기 바랍니다. 최저가 높을수록 실질 경쟁률은 낮아지거든요. 본인이 최저를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최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진흙탕 싸움이죠. 거긴 진짜 누가 붙을지 모르는 곳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적성 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의고사가 한 3등급 정도 네, 나오고 나머지 내신이나 비교과나 논술이나 다 안 돼 있으면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가 4등급 이하잖아요. 그거는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50문제에 뭐 70분, 60문제에 60분 뭐 이런 식이라서 보자마자 파파박 풀어야 되는데 그게 모의고사로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적성 전형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본인이 여태까지 공부는 안 했지만 어, 기본 머리가 있어서 뭐 역전이 가능할 것 같은 학생들이 준비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5.5등급 내에서는 적성 전형 점수에 의해서 합격이 가능하긴 한데 5.5 바깥으로 넘어가면 교과 점수에서 깎이는 점수가 많아가지고 합격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네. 5.5 넘어서 붙는 경우는 거의 못 받고요. 서경대가 조금 많이 봐주긴 하는데 서경대도 6등급 넘어가면 합격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일반고에서 6등급이 넘어갔는데 서경대를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예, 정시 점수가 그만큼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내신이 5.5등급 바깥이면 뭐 적성 전형은 합격 확률이 빵프로니까 차라리 논술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빵프로나 0.1%나 뭐 불합격할 확률은 훨씬 높은 거죠. 예.
일단은 뭐 그래도 합격하고 싶다면 뭐 그러니까 본인이 서울 바깥은 절대 못 쓰겠다. 내가 점수는 안 좋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웬만하면 지방에 있는 사립대 종합전형을 노려보시는 게 그나마 합격할 수 있는 길일 겁니다. 예. 종합전형 주력 유형은 이제 이런 학생들입니다. 내신도 잘 안 나오고 모의고사는 이미 버렸고 논술도 준비해 놓은 게 없는데 활동을 많이 해 놓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활동을 열심히 하느라고 나머지를 다 안 한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들이 학교에 간혹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육종합이나 특기자나 이런 걸 쓰는데 내신이 안 나오면 특기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종합전형 쓰는 걸로 좀 웬만하면 가닥을 잡으시고요. 가끔씩 낮은 내신에서 뜬금없이 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5등급, 6등급 대에서 이런 활동 많이 했던 애들이 전공력 합성이 좋다는 이유로 하나, 둘씩 가끔씩 뽑혀 나갑니다. 뭐, 많으면 100명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하겠죠? 본인도 왜 붙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본인이 과연 나인가는 또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예. 만약에 6개 다 종합전형을 쓸 거면 최대한 본인이 쓸 수 있는 학교의 폭을 넓게 쓰시는 게 좋아요. 정시 입결 기준으로 너무 촘촘하게 쓰면 6개 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넓게 내가 만약에 내신이 2등급 이러면은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들 기준으로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까지는 내려와야 네. 이런 좀 비교과 준비 정도가 많은 학생들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점수가 안 나오면 숱이 떨어지는 순간 재수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스펙트럼 넓게 쓰셔서 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되게 서운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입시를 해본 결과 그렇더랍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종합전형과 정시유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뭐 이런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내신도 잘해요. 비교과도 잘해놨죠. 모의고사도 잘 나와요. 근데 이제 다 모든 게 1등이면 고민할 게 없겠죠? 근데 살짝 다 부족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1등은 아니고 1점대 한 중반.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다 올 1등급은 아니고 한 2가 몇 개 섞여 있고. 그다음 비교과도 뭐 완벽하게 뭐 잘하는 건 아닌데 충실하게 채워온 이런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저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능 이후 전형에 있는 학교들을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면접을 보든 논술을 보든 뭘 하든 웬만한 건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연대 면접형은 좀 예외가 되겠죠? 그건 수능 이전에 하니까. 어, 연대 되면 연대 가면 되니까요. 예, 근데 이제 웬만하면, 어, 애매하게 자기 정시 점수보다 낮은 학교를 지원했는데 서류 100자를 넣어가지고 수능 잘 봤는데 납치되는 일이 없도록. 납치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는 하는데 이런 케이스들 중에서 납치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나와요. 네, 그러니까 네, 납치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이전에 마찬가지죠. 수능 이전에 전형한 학교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지금 문과 학생들 경우에는 6개 대학이 서울연고대 안에서 다 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음, 뭐 안 쓰고 넘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일단 그런 서강대 2차 종합이나 예? 아니면은 저기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쯤 걸어두세요. 수능 잘 보면 안 가면 되잖아요. 면접 준비, 혹시나 자기가 서울대 1차를 붙을 걸 생각해서 서울대 2차 면접 준비를 막 미리 하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냥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죠? 그 다음에 수능 점수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것저것 할 수도 없잖아요. 수능이 잘 나오면은 굳이 뭐, 붙고 떨어지고를, 수시 붙고 떨어지고를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능에 집중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면접 준비는 수능 이후에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를 좀 볼게요. 종합전형 정시 유형인데, 모의고사가 좀 잘 나오고 나머지가 좀 약한 유형이에요. 저기, 머리가 좋은데, 이제 평소 내신을 안 해가지고 내신은 좀 약한데 모의고사는 잘 나오는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내신도 뭐 그렇게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비교과도 딱히 많이 안 해가지고 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네, 그런 학생들인데 일단은 최저 학력 기준에 있는 학교들을 우선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겠죠.
뭐 고려대, 부산대, 이화여대, 홍익대 이런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정시 준비를 위해서 수능 이전에 전형한 학교들은 피하는 게 좋겠죠. 수능까지 망해버리면 갈 수 있는 학교의 폭이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종합전형이 막 6개를 쓰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학생들은 내신도 잘 안 나오고 비교과도 없으니까 막 머리서 낼지 모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바꿔 쓰고 이런 것도 어렵고 그렇게 성실했으면은 내신이나 비교과가 이미 좋았겠죠. 그만큼 이제 6개 자소서를 다 만들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저기 최저 학력 기준 높은 교과 전형을 그냥 걸어버리세요. 아니면은 교과 전형 쓰기에 너무 교과 전형 쓰기에 너무 내신이 낮다라고 하면 논술 전형을 한두 개 정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논술 전형 높은 거 있잖아요. 최저 높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써가지고 곁들여 지원을 하시면 조금 체력을 안배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합전형에 포커스를 맞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딱 그거죠. 진짜 인생 열심히 사는 스타일들이죠. 내신도 열심히 막 챙기고 비교과도 열심히 막 챙겨요. 근데 이제 그렇게 챙긴 학생들이 보통 중위권에서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모의고사가 네, 할 시간이 없죠. 네, 수능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없었죠. 고등학교 때네. 이런 학생들이 이제 수능 때 점수가 잘 나올 일이 별로 없어요. 네, 아쉬운 얘기긴 한데, 잘 나오는 학생도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대부분은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납치를 생각하지 마시고, 네, 수능 이전 전형을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딱 잡아가지고, 9월 모의고사보다 살짝 낮은 정도까지, 그걸 육지망으로 쓰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9월 모의고사 정도에 있는 학교를 쓴다라고 한다는 건 재수생을 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들어온 재수생을 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거보다 약간 한 급간 정도 아래쪽, 정시 입결 기준으로 한 급간 아래쪽으로 딱 쓰시면, 대충 맞을 겁니다.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정시로 뭐 숭실대 정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저기 종합전형은 이제 명지대 요 정도까지 쓰면은 이제 맞을 거란 얘기죠. 근데 혹시나 종합전형을 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가는 급간이 너무 확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전형 중에 최저 있는 거 하나를 걸어가지고 어쨌든 열심히 해온 학생이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할 거예요. 네. 거의 번아웃 되기 직전까지 할 건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수능 공부를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최저 있는 전형 하나 정도 걸어주시면 조금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보겠습니다. 이런 학생이죠. 논술로 한 우물을 판 학생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학생 별로 없어요. 논술이 고대 논술 없어지고 예, 하면서 확실히 TO가 좀 줄고 논술 전형 준비한 학생들도 예전보다는 성적이 많이 떨어진 게 좀 눈에 보여요. 예. 논술 전형이요. 변수가 많죠. 문제가 내가 공부한 데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해당력 기준을 무최저도 좀 썼다가 높은 것도 썼다가 낮은 것도 썼다가 그러니까 수능의 변수에 최대한 안 흔들리게 최대한 많이 이렇게 쫙 깔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저를 골고루 섞지 않으면 수능 망하면은 처음부터 뭐 저기 논술을 안 보러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논술 안 봐도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최저 있는 학교들 중에도 괜찮은 학교들 꽤 있거든요. 한양대도 최저 없고 연대도 최저 없죠. 예. 꼭 그런 데 쓰라는 게 아니고 아주대 인하대도 최저 없잖아요. 예. 그런 학교들 중에서 좀 갈 수 있는 학교들 위주로 잘 깔아서 써보세요. 예. 그래서 정시 결과와 관계없이 합격할 수 있도록 예. 최소한의 안전장치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수능 다음 주 그게 막 상위권 학교들은 논술 날짜 겹쳐가지고 그게 오전 오후 막 겹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성대랑 한양대 시험 보는 날은 막 이과캠에서 시험 보면은 수원에서 저기 왕십리까지 가야 되고 막 이런 경우들 생기거든요. 휙 타고 날라가고 막 그럽니다. 뭐 오토바이가 대기하고 있어요. 대학교 앞에.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막 애들 갑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제가 논술 지도했던 애들 중에 그렇게 해서 붙은 애는 별로 못 봤고 둘 중에 하나를 뭐 주력으로 보거나 이렇게 하던지 하죠. 예. 최대한 같은 날 2개 쓰려고 노력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으면 두 개를 쓰겠지만 아니면 좀 대학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뭐 쓸 수 있겠지만 대학이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동거리 보시고 뭐 다음 지도나 뭐 이런 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이제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리가 10km 이상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그 차도 엄청 밀리고요. 그러니까 뭐 논술전형 시험 보는 날 엄마 아빠가 데려다 준다고 해가지고 막 엄마 아빠 차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대학교 금방 한 2km, 3km 앞에서부터는 차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대중교통 타고 이용하시고, 예, 시간 없으면 퀵 이용하시고. 근데 이제 두 개를 한 번에 다 쓰면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두 번째 시험 볼 때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막 멍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최저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무최저 논술.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안 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내신도 비교과도 수능도 다 어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최저 논술로 방향을 잡은 학생들이에요. 그래도 이런 학생들은 마지막에라도 공부를 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이런 학생들을 응원하고 싶긴 해요. 마지막까지 이걸 하면서 그래도 과학이나 뭐 수학이나 이렇게 흥미를 붙일 수 있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해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이렇게 추천을 해줬어요. 물리를 좋아하는 학생이어서 물리 쪽 논술, 과학 논술 쪽으로 해봐라 해가지고 끝까지 도전했는데 그 친구가 그 해에는 잘 안 됐지만 그 다음 연도에는 네, 잘 됐어요. 정시로 인서울에 성공을 했죠. 네, 그래도 이름 꽤나 있는 학교에 인서울로 네, 정시로 성공을 했죠.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이라도 논술이라도 붙잡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되게 응원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준비하실 때는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 위주로 준비하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과학 논술 있는 학교, 과학을 좋아하시면 과학 논술 있는 학교로 준비하시면 좋은데, 과학이 좀 어렵고 나는 수학밖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단 나형 논술 위주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이 나형 논술 학교는 오전 5등급 넘어가면 합격이 어렵거든요. 요게 내신을 좀 많이 보는 두 학교들이라서. 그래서 5.5등급 약간 안쪽이라면 적성 전형이랑 같이 준비하시면 되고, 만약에 합격이 목표라고 하면 지역 사립대학이나 면접 전형도 준비하시면 좋은데, 만약 합격이 목표가 아니고 난 논술 전형 자체에 목표가 있다라고 하시면 종합 전형 안 쓰셔도 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거 논술 전형 끝까지 준비하셔서 정시와 같이 마지막까지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학생들을 정말 응원하고 싶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이라도 해보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예전에 그런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봤고 또 그런 학생들 중에 잘 된 학생들이 있어서 네, 그런 학생들을 저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과 정시 유형인데 정시 쪽에 좀 비중 있는 학생이죠.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생이 귀찮아요. 내신도 귀찮아, 논술도 귀찮아, 비교과도 귀찮아. 근데 이제 태생이 공부를 잘하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잘 나와요. 네,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요. 맨날 게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 지금도 게임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죠. 혹시나 만약에 이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걸려서 보고 계시다면 대학별 기출문제 정도는 풀고 시험장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붙죠. 네. 어쩔 수 없이 어? 수시 쓰기 써야 되는데 종합전형 쓰기도 그렇고 저기 교과전형 쓰기도 그렇고 하니까 논술전형으로 오신 건 알겠어요. 근데 붙으려면 그래도 기출문제 뭐가 나오는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약에 열심히 안 하시면 만약에 수능 망치면 내년에 똑같은 상황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 영상 빨리 끄시고 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했던 내용을 잘 조합해가지고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쓰려고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학과의 입결이 너무 높아요. 이게 항상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도전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가장 말리는 거죠. 야, 너 안 돼, 떨어져. 그래도 선생님 제가 원했던 바가 있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도전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학교를 변경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신방과를 쓰려고 하는데
신방과는 신문방송학과의 줄임말이고 요즘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많이 쓰이죠. 신방과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신방과는 이제 온 동네 학생들이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입결이 높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죠. 야, 신방과는 너무 높아. 네가 특히 준비하는 뭐 어? C대 신방과는 너무 높아. 어떻게 그러면은 좀 C대 말고 조금 낮은 데로 쓰자. 비슷한 라인 중에 낮은 데 있잖아. 그런 데로 쓰자. 그래도 그러면 이제 수긍을 하죠. 네, 뭐 C대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다른 대학교 쓰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D대학교 쓰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내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선생님 저는 무조건 H대 가야 됩니다. 네. 학과를 변경하는 일이 있어도 H대는 무조건 가야겠습니다. 저 H대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학과를 갑자기 확 변경하는 경우가 생겨요. 셋 중에 어떤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끝까지 도전한다? 학교를 변경한다?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본 케이스는 학교를 고정하고 학과를 변경하는 케이스예요. 네, 저 무조건 A대학까지는 가야 돼요. 학과 바꾸는 한이 있어도 가야 돼요. 네. 이런 경우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자소서를 더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지원학과를 변경할 수 있냐? 보통 이제 저기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보면 이제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뭐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학과는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는 경우는 서류평가가 그러면 감점되는 일이 없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죠. 그러면 서류평가가 잘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죠. 대학 변경, 지원 학과를 변경했을 때 서류평가가 잘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내가 꿈이 의사지만 생명과학자로 변경하려는 나의 진정성을 이해해 줄 수 있느냐. 예, 이런 거죠. 처음에 의대 가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의대 갈 실력이 안 돼서 생명과학과 가려고요. 라고 하면 생명과학과 교수님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예, 처음에 의대를 가려고 했지만 사람을 다루는 것보단 나는 자연 전체를 다루는 것에 의의를 두고 생명과학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구차해 보이지만 뭐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의대 생각했던 학생들이 다 끝까지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씩 바꿔가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대학이 본인의 진정성을 과연 이해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진로와 관련 없는 학과를 지원을 했어요. 그때 이제 자소서가 과연 잘 나올 수 있을까? 나는 3년 내내 수학교육과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물리학과를 쓰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물리학과의 입결이 가장 낮으니까 내가 이 대학이라도 가야 되니까 라고 생각해서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수학교육과만 생각하다가 물리학과로 쓰면 정말 자소서가 잘 나올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대학이 나의 진정성을 이해해 줄 것인가? 요거에 대한 제 생각은 실제로 이해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네, 결론은 서류평가에서 감점 사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죠. 감점이 됐다는 건 진정성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고요. 그죠? 감점이 안 됐다는 거는 뭐 진정성을 이해해 주겠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하겠죠. 근데 처음부터 학과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쓴 학교들이 있어요. 뭐 서강대나 한양대나 성균관대나 이런 데는 학과 변경하는 거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네. 전공적 합성을 많이 따진 학교에선요, 엄청 감점을 많이 시킵니다. 물론 서류를 어떻게 잘 포장하느냐, 특히 3학년 진로사항을 마지막에 어떻게 잘 바꾸느냐에 따라서 감점 정도가 달라지긴 하죠. 2018년도에, 2017년도군요. 2017년도에 제가 동국대 컨퍼런스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정관님이 수학교육 쓰다가 통계학과로 바꿨대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2년 동안 수학교육과를 생각하다가 마지막 연도에 통계학과로 싹 바꿔서 이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여쭤보셨죠. 얘가 수학교육과를 생각하다가 통계학 갑자기 바꾼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듯이 점수가 떨어져서 바꾼 거다. 그건 맞지 않냐. 그러니까 사정관도 그렇대요. 뭐 그런 것 같대요. 그랬을 때도 그렇게 구차하게 변경을 해야 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정관님이 구차하더라도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계신 선생님들 다 웃었죠. 네. 그게 뭐냐고.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그 정도도 진학의 의지로 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2017년이고 현재 2020년이니까 평가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전공 적합성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맞춰서 오는 학생들에게 가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지금은 정확하게 3년 전이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전공 적합성을 심각하게 반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원을 좀 꺼리시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공 적합성을 많이 안 보는 학교들 위주로 지원하셔야 그나마 합격에 유리할 수가 있어요. 예전 제 영상들에 보면 전공 적합성 많이 안 보는 학교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는데 물론 전공 적합성을 많이 안 보는 학교들은 전공 적합성 대신 다른 걸 많이 보기 때문에 특히 내신 같은 걸 많이 보기 때문에 내신이 낮으면은 학과 바꾸는 거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자기가 내신이 낮은데 또 학과까지 바꿔요. 그러면은 전공 적합성도 안 되고 내신도 안 되니까 갈 수 있는 학교의 폭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전공 적합성을 많이 안 보는 학교들 위주로 지원해야 그나마 합격이 유리할 수 있긴 한데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 대신에 요즘에는 이제 계열 적합성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어요. 중앙대가 특히나 그렇고 그다음에 건국대 학교 추천 전형이 이제 계열 적합성을 보죠. 자기 추천은 전공 적합성을 아직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카톨릭대도 전공 적합성 대신에 계열 적합성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게 전공 적합성의 비중이 낮아진다는 게 그만큼 전공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다른 부분에서 평가를 좀 더 보겠다는 얘기로 들리니까 결국은 내신 많이 보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약한 학생들이 학과 지원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이제 굉장히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온 대로 그냥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항상 학과 지원 변경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이제 지원했을 때 감점이 적은 학교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해도 된다. 학과 바꿔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주 평범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소서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서 아주 평범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학할 때는 의대의 큰 꿈을 가지고 생명과학이나 의학계통을 공부해요. 근데 생명과학도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의대를 못 간 학생들이 생명과학으로 돌려서 오니까 생명과학 계통학과의 종합전형 컷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들었으니까 내 현재 내신하고 수능 성적 가지고는 의대도 못 가고 이제 하니까 의공학 분야로 바꿔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명과학, 의공학도 이제 입결이 높잖아요. 그래서 의공학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초 분야라고 생각되는 기계공학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기계공학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기계공학은 수학물리가 필요한데 애초에 생명과학 하는 학생들이 수학 점수가 조금 딸리죠. 전반적으로. 수학 좋아했으면 물리 수학 쪽으로 갔겠죠. 네. 생명과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저기 물리나 수학 공부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학 점수가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이제 수학 물리에 자신이 없으니까 기계공학은 못 하겠고 그나마 이제 수학 뭐 이제 공학 쪽이 괜찮다고 하니까 공학으로 가야 되고 뭐 공학에서 그나마 수학 덜 쓸 것 같은 곳이 이제 산업공학이니까 예, 물리나 수학 덜 쓰는 곳이 물론 산업공학이라고 수학이나 통계를 뭐 수학 물리 이런 거 안 쓰는 거 아닌데 네, 일단 그런 뭐 저기 부푼 희망을 꿈고 산업공학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산업공학은 공학과계에서는 나름 경영학과로 불리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실험 같은 거 많이 안 하고 네. 어려운 내용들이 좀 줄어드는 대신에 좀 문과 계열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되죠. 네. 그래서 생명과학으로 시작했던 나의 자소서가 산업공학으로 현재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일단은 이런 학생들이 학과를 변경하실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면접 때 산업공학과 왜 지원했어요? 라고 보면 진실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저 처음에는 생명과학과 가려고 했었는데 생명과학과가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산업공학과로 오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들리겠어요? 면접하시는 분 입장에서 아, 얘가 생명과학과 못 가겠으니까 일로 왔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전공 적합성과 굉장히 안 맞는 대답이죠. 그죠?
산업공학과를 왜 왔는지에 대해서 써야지. 생명과학이 어려워서 산업공학과 왔다고 쓰면 그것만큼 잘못된 답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자소서 개요를 쓰실 때 산업공학과로 가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 자소서를 쓰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소서 4번에도 처음 문항 쓰실 때 생명과학으로 시작하려고 했지만 이러이러해서 지원 동기가 산업공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라고 쓰는 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산업공학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지원 동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산업공학과는 쭉쭉 써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는 전통적인 산업공학의 기반 위에 정보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한 경영학, 공학, 경영학, IT 분야를 교육하며 학문의 범위가 넓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품질, 코스트, 프로세스, 정보 와와와 돼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맨 마지막 줄입니다. 성, 창의력, 그리고 통합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학과가 우리 산업공학과다라고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냐?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배운 다음에 융합한다는 얘기죠. 그게 산업공학과가 하는 일이에요. 융합하는 데 있어서 수학적으로 융합할 수도 있고 IT적으로 융합할 수도 있고 통계적으로 융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서 융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를 배우면 산업공학과가 좋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학생이 기계공학도 배웠고 뭐 생명과학도 배웠고 공학도 배웠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배웠으니까 좀 본인의 수행평가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를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접목시켜서 내가 많이 배웠고 배운 내용을 융합해 보았다는 컨셉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괜찮겠죠. 네, 그런 쪽으로 해서 내가 다 배워보니까 산업공학과를 쓰는 게 나하고 가장 맞겠다.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여러 경우를 내가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여러 이제 활동들을 이제 베이스로 깔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요를 할 때는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이거 저것들을 접목할 수 능력이 되니까 산업공학과를 쓰는 게 나와 가장 맞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1학년 때 너 생명과학자 꿈이었는데 왜 산업공학과 왔어? 여기 다 설명이 돼 있다는 거죠. 4번에. 처음엔 다 그랬는데 그거를 내가 구구절절히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번에 딱 와서 내가 이것저것 배워보니까 다 좋아. 처음에 이것도 꿈꿨고 저것도 꿈꿨지만 결국에는 내가 통합하는 게 가장 나한테 맞는 일이더라. 이 학생 쪽이 꿈이 CEO라고 했으니까 네. CEO에 가장 맞는 산업공학과에 지원하게 됐다라고 쓰면 그만큼 더 좋은 게 없겠죠. 산업공학과에서 학생들이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저비용 고효율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 효율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자소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최종적인 효율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비용 고효율을 회사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은 임금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임금을 줄이는 게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임직원의 생산성에 대한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항상 그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대기업이 임금을 많이 주는 이유가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충분히 보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 줘서 생산성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비용 고효율의 방식으로 서술을 하는 게 그렇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저비용 고효율의 방식이 맞겠지만 하나하나 저비용을 하려고 하는 게 과연 뭐 그 변수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 그거는 좀 생각해 볼 내용인 것 같아요. 산업공학과 쓰시는 분들은 나중에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아요. 만약에 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 전공을 생각했기 때문에 배운 내용들이 많을 거고, 배운 내용들을 자신의 최종 목표에 맞춘다면, 그러니까 본인의 뭐 최종 목표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1, 2, 3번 활동을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방향성에 맞춰서 개요를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다른 과를 가고 싶다. 다른 과도 똑같이 찾아보시고, 다른 과, 산업공학과 말고 다른 과를 지원하고 싶다고 하셔도,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해온 내용과, 학과의 인재상을 잘 맞춰가지고 지원 동기를 먼저 작성하시면, 자소서 학과 지원 변경하시더라도 크게 감점 없이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존재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일단은 뭐 학과를 바꿀 때에만 어쩔 수 없이 학과를 바꿀 때에만 사용을 하시고 별다른 계기가 없으면 뭐 자기 걸로 가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부담은 감수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이제 전공 적합성 많이 보는 학교들, 전공 적합성을 이 전면에 내세운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의 지원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성균관대학교 영상에 올라온 댓글인데요. 집안 일반고 재학 중이고 성대는 자기 학교에서 성대 진학한 선배 입결을 본다는데 저희 학교에 성대 간 선배가 한 명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수학, 과학, 영어, 국어가 2.3 정도인데 지원해볼만 하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전에 사정관님이 오셨었는데 성균관대학교 많이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5년 전이니까 좀 지금 바뀌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대 많이 보내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 내신이 1점대인데 성대 지원 가능한가? 일단은 뭐 이게 합격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겠죠. 합격, 불합격을 따질 수는 없고 단 합격 확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냐라는 쪽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려면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은 거죠. 네. 첫 번째는 내가 성균관대학교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나는 학과를 지원을 할 건데 성균관대학교였으면 좋겠는 그런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성균관대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학과를 바꾸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원래 가려고 했던 학과를 좀 바꿔서 지원하시는 게 좋고, 학과를 우선으로 선택하시는 분은 이제 소신 있게 지원하시는 게 좋겠죠. 성균관대학교 영상, 소개 영상이나 사정관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학과 모집을 쓸 때 정시 입결이 낮으면 수시 입결도 낮은 것처럼 많이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도 제가 보내보니까 그렇고요. 만약에 성균관대학교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학과 모집으로 쓰시고 학과 모집에 이제 정시 입결이 낮은 학과 있거든요. 한 개의 경우는 건설환경공학과가 대표적인 학과거든요. 그런 학과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매년 홍보는 하는데 항상 입결은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성균관대학교 쪽으로 합격 확률을 높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많이 쓰면 합격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계열 모집이나 학과 모집이 있고 또 농어촌 논술, 그 다음에 이웃사랑 전형까지 있는데 5개를 성균관대에 한 번에 쓸 수 있지만 농어촌이나 이웃사랑은 자격 조건이 필요하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평소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택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계열 모집이나 학과 모집 두 개를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합격 확률을 높이고 싶으면 학과 모집에서 좀 정시 입격이 낮은 학과를 쓰시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성균관대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복수 지원보다는 스펙트럼을 좀 넓게 가져서 성균관대를 떨어지더라도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 전략을 수정하시는 게 좋겠죠. 성균관대학교가 만약에 3, 4지망 정도 된다면 뭐 좀 더 아래 정시 입결 기준으로 중경미시 중에 하나, 건동공 중에 하나 이렇게 쓰시면 절대 재수할 일은 없겠죠. 근데 이제 건동공 같은 경우는 면접이 건국대, 동국대는 있고 홍익대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건대, 동대 쪽으로 쓰셔서 지원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편집을 해봤어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성균관대가 꼭 필요하냐, 또 하나는 학과가 본인에게 더 중요하냐, 학과가 중요한데 성균관대였으면 좋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수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5가지를 다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는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본인이 맞는 학과를 지원하고 싶은데 초점을 두셨다면 스펙트럼을 넓혀서 지원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정시가 잘 나온다면 수능 이후 전형을 생각하셔서 수능을 잘 봐서 면접을 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뭐 경희대라든지 건국대라든지 동국대가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학교들이니까 그 전략을 세워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일단은 지금 이 학생의 경우는 내신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성균관대에서 떨어진 내신은 아닌데 나머지 자소서와 생기부에서 결판이 나겠죠? 그래서 본인이 해온 비교과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제 학과 모집을 소신 지원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자소서와 생기부가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학과 모집을 좀 낮은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지원하시면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하다. 합격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항상 오면 대답은 항상 똑같을 겁니다. 입시라는 게 결국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와 그 다음에 합격 확률에 대한 현실 사이에서의 타협인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만족을 시키고 싶으면 본인이 일단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모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냉정하게 본인이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겠죠. 음, 사실 합격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다만 이제 본인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최선의 아웃풋을 내서 지원을 할 수 있냐, 요거에 초점을 맞추시고 준비하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직까지 6개 대학을 다 고르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합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지도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씩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원서 접수를 언제쯤 하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완벽하게 준비한 학교는 미리 원서 접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마감날 6장을 다 쓰는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따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전산상의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카드사의 결제가 안 돼가지고 제가 학생들 원서비를 다 미리 내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학부모님한테 나중에 계좌로 받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제 지원자가 많지 않으니까 미리 거기 들어가서 경쟁률을 높여놓는 것도 다른 지원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일단은 한 서너 장 정도는 미리 쓰시되 한두 장 정도는 두세 장 정도는 좀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음, 입시라는 게 본인의 성적도 중요하긴 한데 모집 단위에 지원한 다른 학생들의 성적도 중요하죠. 이게 결국에는 상대평가니까요. 그래서 지원 학교를 다 결정하지 못했어요. 어디 쓸지 막 마지막까지 고민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애매하게 막 둘째나 셋째 날 막 에이 모르겠다 하고 쓰지 마시고 마지막 날까지 다 지켜보고 나서 선택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논술 전형이나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똑같잖아요. 뭐 거기서 비교과가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경쟁률 낮은 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자소서 제출 기간이 늦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서 접수 마감일보다 자소서 제출 기간이 보통은 늦어요. 보통은 늦는데 이제 1시간만 늦게 받는 학교들이 있고 뭐 어떤 학교들은 일주일 늦게까지 자소서를 받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면 일단 원서 접수해 놓고 그 뒤에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학교마다 조금씩 인재상이 다르긴 한데 본인이 이제 그거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개조해 나가면서 자소서를 쓸 수 있으면 충분히 좋은 자소서를 만들어낼 수 있고 면접 가서도 괜찮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소서 제출기에 늦은 학교, 대표적으로 중앙대나 아주대가 그렇죠. 그런 학교들은 최대한 늦게 접수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소서 4번 없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은 최대한 접수를 늦추시는 게 좋죠. 1, 2, 3번만 가지고 내는 거니까 미리 써놓은 거 가지고 조금씩만 개조하면 자소서가 바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은 일단 최대한 아껴뒀다가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가장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인데 경쟁률이 높은 모집단이 있잖아요. 그런 모집단인 합격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 피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준비를 했는데 모든 학교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슷한 계열의 학과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잘 마지막까지 추이 지켜가면서
원서 접수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학교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합격자는 본인 서류 점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의 서류 점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 전형도 아까 얘기했을 때는 뭐 미리 들어가서 위협하는 경우가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눈치 보다가 들어가는 게 훨씬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죠. 먼저 들어가는 건 도박적인 요소가 너무 커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하면 완벽하게 준비한 학교는 미리 원서 접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서 지원 마감일까지 2장 정도는 남겨두고 지원하시고 그 다음에 자소서 제출 기간이 늦은 학교들은 접수를 최대한 늦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소서 4번이 없는 학교들은 마찬가지로 최대한 지원을 늦게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경쟁률이 높은 모집 단위는 되도록 피해서 작성하시면 합격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어요. 실시간 경쟁률은요, 진학사 어플라이나 UA 어플라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창에서 치시면 다 나옵니다. 이제 자소서나 이런 수시원서 접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좀 다른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